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춘현입니다. 네. 제가 여기 이제 조금 전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요 앞 시간 강의를 이제 끝머리 좀 들었는데,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야, 정말, 저도 뒤에서 이제 들으면서 마음에 막 뭔가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이거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일 나겠다. 이거 어떻게든지 우리 애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는 아이들은 지금 이미 대학 입시라든가 그런 굴레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나 있긴 했습니다만, 뒤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그런 어떤 공부법을 올린다거나 어떤 성적을 올린다거나 그런 것들, 글쎄 그거하고 꼭 일치하는 거는 아니겠다라는 또 생각도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뭔지 좀 한번 그런 거 이제 잠깐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마음에 막 뭔가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이거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일 나겠다. 이거 어떻게든지 우리 애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는 아이들은 지금 이미 대학 입시라든가 그런 굴레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나 있긴 했습니다만, 뒤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그런 어떤 공부법을 올린다거나 어떤 성적을 올린다거나 그런 것들, 글쎄 그거하고 꼭 일치하는 거는 아니겠다라는 또 생각도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뭔지 좀 한번 그런 거 이제 잠깐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학생들과 집에서 정말 내 아이들과 이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 사고력, 이것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 어찌 본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학습이나 공부라고 하는 것을 꼭 다른 데다 이렇게 맡긴다거나 그런 것도 전문적인 기관에 맡긴다거나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집에서 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제 사실 이제 쭉 보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거냐. 우리 사회, 저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 힐링이라고 하는 말. 사실 요즘 도처에 힐링 이야기가 있거든요. 또 실제로 우리 사회가 이미 또 그런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어떤 관심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물질적인 거 또는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것들에서 이제 조금씩 자꾸 변해가면서 뭔가 어떤 질적인 거, 또 그리고 어떤 삶의 그런 어떤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거. 사실 교육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거든요. 저는 사실 교육이 가장 이 어떤 힐링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가만히 따져보면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데, 미래를 준비하려는 이유가, 그러니까 미래를 좀 더 내 마음대로 어떻게 이제 컨트롤하고 이것에 대비하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진정한 힐링이라고 한다면 교육이 바로 그런 힐링이 아닌가. 더더군다나 교육의 문제는 이거는 나와 관련된 게 아니라 내 자녀들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진정한 힐링,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사실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편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이 이야기는 이미 한 2500년 전에 그 오랜 옛날에도 나왔습니다. 그 서양의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랬거든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내 자식들, 내 아내, 그리고 너의 친구들과 동료 시민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사실 이 이야기는 가만히 들어보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쭉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왔더라고요. 이 삶의 스트레스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똑같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답니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초등학생들입니다. 자, 요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풀까요? 학생들은 어떻게 풀까요? 한번 어머님들 옆에 학부모님들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요즘 학생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까? 어떻게 풀까요? 음악을 듣는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또 게임한다. 예, 그렇죠. 학생들 많이 하죠. 근데 게임을 한다고 해서 정말 스트레스가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예, 또 카톡한다. 예, 카톡도 아주 많이 합니다. 학생들. 정말 카톡에 목을 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죠. 또 운동한다. 예, 아주 건전한 방법들 아주 좋습니다. 요즘 이 학생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예, 정말 저렇게 공부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참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죠.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해피하죠. 그런데 이 학생이 웃는 모습, 그건 결코 저 이야기가 진정으로 우러나온 것이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예, 현실은 이건 아마도 정말 웃으면서 넘어가자 그런 이야기고, 현실은 이렇죠. 보이시나요? 몇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책 10대를 위한 책입니다.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두 번째 책 20대를 위한 책입니다. 공부에 미쳐라. 세 번째 책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네 번째는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50대나 60대를 위한 책이 없어서 다행인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이런 책도 있죠. 공부하다 죽어라. 물론 이 각각의 책들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는 이런 것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히 공부하다 죽어라, 저 책은 저거는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공부는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10대나 20대들 이들을 위한 공부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생의 어떤 삶의 목적, 우리 공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정말 자기 목숨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도. 그런 도. 그건 삶의 그런 어떤 삶에서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참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각각의 책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목을 갖다 이렇게 한꺼번에 쫙 모아놓고 보니까 정말 좀 다른 느낌을 주죠.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 공통점이 공부라고 하는 거. 이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쩌면 사실은 우리 자신들에게 늘 문제가 되는 이 공부.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공부의 본질은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앞으로 이제 살아갈 그 앞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생길 테니까 그러한 일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대처해라. 그 능력을 키워라. 그 판단력을 키워라.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에 대한 불안은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더욱 공부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거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인류가 생존해 왔던 방식이거든요. 미래를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능력을 키워가는 거. 다만 그게 바른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공부의 본질은 미래 경쟁력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경쟁력,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의, 우리 사회의, 어쩌면 좀 더 확대하자면 인류의 경쟁력이죠.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마는 흔히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진정한 미래 경쟁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이성적인 판단 능력. 바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늘 끊임없는 선택이 우리들한테 부딪혀 오거든요. 예컨대 학부모 강연을 하는데 여기에 갈 것이냐 아니면은 안 갈 것이냐. 다른 친구와의 만남, 또 여기에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늘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할 때 이성적인 바른 판단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고 우리 미래의 학생들에게는 저 설득적인 표현력. 자기 혼자만 아무리 생각하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전달할 줄 알고 그들을 끌어들일 줄 알고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말로 나타나건 또는 글로 표현이 되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전달을 해서 그들을 내 생각에 동의하도록 공감하도록 만드는 거. 이런 사람이 리더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이야기해서 그로 하여금 내 생각을 공감하도록 하는 거. 거기에서 행동이 이루어지고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설득적 표현은 미래 리더들에게 핵심적 경쟁력이 되죠. 또 하나는 도덕적 품성입니다. 이 도덕성은 이거 갈수록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게 나타나거든요. 지금 이제 인터넷에 의해서 정보가 다 공개되는 사회이니까 예전에 예전처럼 정보가 이제 잘 공유되지 않았던 시대, 그때 했었던 어떤 말 실수라든가 또는 행동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때가 되면은 곳곳에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정말 평소에 도덕적인 이런 품성을 길러주는 거. 정말 리더라고 한다면, 정말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 도덕적인 품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 도덕적 품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자라는 세대들에게는 이 점은 더욱 필요하죠. 그리고 합리적인 행동. 사실 인간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믿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인간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는가?
오히려 최근의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간은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만들어낸 신념이라는 거죠. 정말 사실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여러 학부모님들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 이성적인 행동과 비이성적인 행동 어느 쪽이 더 많은가?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쪽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들에게는 적어도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요소들, 이성적 판단, 설득적 표현, 도덕적 품성, 그리고 그것들이 모인 합리적인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진정한 경쟁력이 생긴다. 이게 미래의 리더들이다. 예,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최근 대학 입시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쪽 방향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오늘의 이 주제인 이 논술 혹은 토론이라고 하는 것, 사실 그것도 바로 저런 문제 해결력, 이것들의 공통점, 이 관건은 문제 해결력이거든요. 본인에게 주어진 문제, 그게 개인적인 문제이건 사회적인 문제이건 또는 자기가 속한 그런 어떤 집단의 문제이건 국가의 문제이건 인류의 문제이건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게 공부의 본질이고 그게 미래 경쟁력의 본질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때로는 무너지고 조직이 무너지고 개인의 경우에는 심각한 이런 처지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더 나아 국가나 사회도 심지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하면 길러줄 것이냐. 이와 같은 것은 최근에 나오는 이런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대학에서, 그러니까 모 대학에서 2011년도에 출제했었던 그런 면접고사 문항입니다. 일부 교육청에서 체벌금지, 두발 복장 자율화, 야간 자율학습 등 이런 학생 인권 조례, 이것을 만들고 있다. 이 조례 제정에 대해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정하고 그 근거를 말하라. 이 문제에 대해서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이런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 해결력을 보려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나옵니다. 예컨대 고전의 기초에서 그 공자의 논어에 나온 이야기, 여기에서 이걸 제시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다른 관점을 또 제시하죠. 그러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한 의견을 예를 들어 말해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질문, 대답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너는 이 문제들에선 너의 관점은 무엇이냐, 너는 이 갈등을 예컨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와 같은 방식, 전부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참다운 공부는 이런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는,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어야 하는 것이다. 대학 입시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흔히 우리 이런 이야기 합니다. 논술적 사고라고 하는 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확하고 그리고 사실적인 그런 내용, 지식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잘 표현해야 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 사고력을 보겠다. 이 이야기는 흔히 표현, 내용, 논증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그 나뉘어져 있는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 논증이라고 하는 논증적 사고의 바탕이 되는 거, 토대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논증적 사고를 글로 쓰거나 말로 할 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전부 관통하고 있는 것은 논증입니다. 논술 혹은 토론 이런 이야기 할 때 그 논이라고 하는 말이 논이라고 하는 말 둘 다 들어가죠. 그게 논증입니다. 실제로 미래 경쟁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논증적 사고를 길러주어야 한다. 이게 문제 해결력의 관건이다. 그러면 이제 이 논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논증이라고 하는 거. 한번 그 논증이고 한번 간단하게 우리 저희 그 생각을 해보죠.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다. 특정 대학을 그 예로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이제 주장인 까닭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의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것이 주장인지 아닌지는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면 그건 주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장은 늘 이거는 경쟁적인 거죠.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거, 부정할 수 있는 거, 거부감을 불러오는 거. 그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게 세상을 바꿔가게 되고 그게 새로운 것이죠. 이 주장은 이렇게 새롭고 변화를 불러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아니다. 그러니까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니다라는 이 말 때문에 그 논증에는 두 번째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부모님들 이 주장과 이유를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왜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저 두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가? 공감이 안 됩니까? 조금 더 그 공감이 안 되는 이유, 왜 공감이 안 되는지 그것을 조금 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신촌동이라는 동네가 좋은 동네라는 게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신촌동이라고 하는 좋은 동네가 좋은 동네라는 것이 증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위에 거와 밑에 거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선 첫째, 위에 주장과 그 밑에 있는 거 이유입니다. 이유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학교가 가장 좋은 대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두 문장 사이에 첫째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뿐일까요? 가장 좋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그것도 됩니다. 그거는 바로 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첫 번째 주장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네, 두 문장 사이의 관계. 그래서 궁극적으로 첫 번째 문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잘못됐어. 그냥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한 이유가 주장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야.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배격할 수 있습니다. 또 요거는 소위 논리적 관계에 관련된 것이죠. 저희 아까 논술에서 이야기했던 논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과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는 신촌에 있지 않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유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바로 그 논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그 평가자들은, 교수님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 이유가 내 주장과 상관이 없어. 너 점수 줄 수 없어. 둘째, 상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유는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 너는 잘못 알고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요 논증이 이게 타당하려면 요 세 번째, 어떤 대학교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다면 그 대학은 가장 좋은 대학이다. 요게 사실이 된다면 우리는 그 맨 첫 번째 문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는 요 세 번째 문장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게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정확한지, 그것이 그 사실이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실제로 왜 이런 논증이 필요하냐? 저거는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거든요. 논증적 사고는 진리를 찾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학생들 그 논술적 사고 이런 것은 예컨대 이런 식의 문장을 이런 식의 문장들을 쓸 수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늘 타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수 의견은 때로 소수 의견을 묵살한다. 또 때로는 조작될 수도 있다. 타당하지 않은 원칙에 따르는 것은 잘못이다. 사형 선고에 찬성한 아테네 시민들이 다수라고 해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재판이 정당화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는 안 된다. 이 글은 아주 재밌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문장,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는 안 된다. 저 문장만 딱 들었을 때 우리들 머릿속에는 거부감부터 듭니다. 무슨 소리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는 안 된다니. 그럼 저거는 비민주적이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거 아니야. 저런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어. 말도 안 돼. 거부감이 들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이렇게 쭉 가면 갈수록 조금씩 거부감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문장은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늘 타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정말 다수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는가? 다수의 의견이라면 늘 타당한 거 아니야?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다수 의견은 때로 소수 의견을 묵살한다. 묵살하는 건 이거 좀 문제네. 또 때로는 조작될 수도 있어. 그래. 여론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해. 다수 의견이 늘 타당한 것은 아니네. 아닐 수 있겠네. 타당하지 않은 원칙에 따르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 좀 그럴 것 같기도 해. 더더군다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죠. 소크라테스 재판.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쯤에 와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때는 거부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게 논리적 설득력이거든요. 이게 논증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들의 어떤 설득적 표현이라든가 합리적 판단이라든가 이성적인 행동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실제로 다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대학이 이런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그걸 잘 전달할 줄 알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끌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을 뽑겠다.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는 과연 현행 그 대학 입시 제도가 정말 이런 목적에 충실한지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 할지라도 일단 취지나 정신 자체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키워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논증적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대략 요거는 많이 정리되어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찾도록 만든다. 예컨대 대학 수능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문제가 주어지거든요. 문제가 주어지는데 논술은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의 가이드라인, 그 문제들을 어떠한 것들 조건만 이야기하지 실제로 그 조건들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 논술 수험생에게 맡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스스로 찾아내라. 그런 다음에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내가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그 다양한 정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답, 대안을 만들어라. 이 해답은 이거는 그거 정답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생각이니까, 자신의 해답이니까. 그래서 대안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안을 평가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켜서 해결할지 보여라. 이게 사실 논술적 사고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 능력만 키워준다면 이건 논술뿐만 아니라 토론이고 정말 미래의 리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 토론적 사고가 바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줄 수 있는데 아주 가까이 접근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토론이 종합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론은 이건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찾도록 만듭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냥 논제만 던져주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구체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는 토론자들에게 맡기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장을 찾는 것도 역시 토론자들에게 맡깁니다. 너희가 한번 해봐. 그리고 그 주장을 한번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어 봐. 너와 생각이 다른 사람, 만약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한다면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 집단 전체의 의견대로 그대로 가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 집단이 의견을 공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참된 의견인지, 참된 해결책인지, 이거는 검증이 안 됐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끼리는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끼리 있을 땐 좋은데, 그게 정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경쟁력이 있을 거냐. 이거는 문제거든요. 좀 더 보편적인, 좀 더 넓은 경쟁력.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의견이 이게 참인지, 타당한지, 사실인지 이것을 검증해야 합니다. 그거는 대화의 방식이거든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를 함으로써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을 제3자가 양쪽에 서로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 어느 쪽 의견이 더 타당한지, 어느 쪽 의견이 더 사실인지, 그래서 어느 쪽 의견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 더 진리에 가까운지, 이것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토론은 실제적으로 보면 토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판정하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대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학이 좀 더 이 토론적인 이런 어떤 검증 방법을 더 개발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이게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계속 이거는 가겠죠. 계속 그 대학들이 선호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토론적인 사고가 이런 논술적인 사고라든가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데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있어 하거든요. 흥미있어 하고 재밌어 하고 그리고 본인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토론을 함으로써 리더십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도 키울 수 있고 참 좋은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있는 거죠. 한 그 몇 가지 측면, 요 그 학생들한테 우리 집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런 토론적 사고, 논증적 사고를 길러줄 수 있는 방법. 한 몇 가지 측면만 한번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사실 학생 교육의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본질이기도 한데, 만약 집에서 아이들과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하셔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들을 때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요. 맞장구 치면서 무조건 들으십시오.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랬어?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만 하고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하도록 시켜라라는 겁니다. 대개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대화, 부모님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세요. 앉혀놓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한번 처지를 바꿔보십시오.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한번 온다면은 그러면 그냥 듣기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제일 처음에 드는 기분이 어떤 거겠습니까? 학생들과 그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나는 말을 안 하고 듣기만 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제일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은 끓어오르는 겁니다. 정말 끓어오릅니다. 둘이 대화를 할 때 자기가 말을 안 하고 상대방 하는 이야기 가만히 듣기만 하면은 속에서 치받쳐 올라옵니다. 뚜껑 열리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정말 그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서 막 저 하는데 그것도 한번 참아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화하기 싫어집니다. 자꾸 피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듣고만 있으면 사람들은 그 관계를 피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서 자녀들이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대화를 회피한다. 말을 안 하고 맨날 퉁퉁거리고 집 방으로만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혹시 대화할 때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지 않는가? 혹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내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기만 한다면,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있다면 절반은 해결됩니다. 이게 소위 모티베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관계의 회복, 일종의 자녀와 나 사이에 얼음을 깨뜨리는 겁니다. 말만 하게 만들면은 일단 교육의 절반은 성공합니다. 논증적 사고 정말 절반 이상 성공합니다. 학생들은 예컨대 이제 뭐 그 제도화된 학교라든가 또는 아니면 뭐 다른 곳이라든가 이런 데서 토론하라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거든요. 집에서는 그런 강제가 없으니까 쉽게 말 안 합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 이야기를 가만히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맞장구 치며 듣는 거. 그게 서로 내 마음속에서 정말 불끈불끈 솟아오른다 할지라도
근데 주어받고 싶고 너 그렇게 했어? 그냥 끌어오른다 할지라도 참으십시오. 그래야 학생들의 처지를, 내 아이들의 나에 대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또 사실 이게 조금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일단 이 단계만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정말 많은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첫째, 가장 중요한 거, 아이들의 이야기에 맞장구 치며 듣는다. 그러니까 이때 만약 중간에 내가 끼어든다면 그러면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게 다 도로와 미타불이 되어버립니다. 끌어오르더라도 억지로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그래 그랬어? 아, 너 잘했어. 실제로는 주어받고 싶죠. 그래도 그냥 잘했다. 일단 이렇게 하나 하면은 그럼 학생들이 말문을 엽니다. 그럼 교육이 가능해요. 이야기를 쭉 듣고 두 번째는 요 단계가 필요합니다. 말을 더 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한다. 말을 더 하도록 한다. 일단 말문을 열면 그 다음에 계속 말을 하도록 더 가도록 이어가도록 질문을 하십시오. 예컨대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는데? 그거 재미있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지? 어떻게 됐어? 그래서 너는 뭐 어떻게 했어? 걔는 어떻게 했어? 말을 더 하도록 하라. 이 말을 하는 거, 그것이 논리적이건 비논리적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스스로 말을 하도록 하라. 이건 소위 생각의 끈을 길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논증적 사고는 이거는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바르게 가는지 그렇지 않는지 다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기 위해서는 말문을 열게 하고 1단계, 두 번째는 계속 이야기하도록 한다.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만 넘어가면 그 두 번째 단계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이때 그것을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학생의 이야기 잘못되었다. 저는 분명히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 너라면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물었는데 이 녀석이 엉뚱한 이야기를 했어요. 또 끌어오릅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뒤집어지죠. 더더군다나 내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아이가 그렇게 내가 보기에 멍청한 듯이 보이는 그런 대답을 한다. 그러면 더 뚜껑 열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 가르치는 게 어렵거든요. 아무리 자기 아이들 가르치는 게 어려운 까닭이 실제로는 그 가르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 못하면 어떻게 하나. 얘가 지금 이렇게 더디게 배워서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미래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일종의 공포입니다. 야, 이 녀석아 그것도 못해? 너 도대체 뭐 했어? 외워. 부모님들은 그게 내 아이의 경쟁력을 길러준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정말 그게 그런지. 그런데 실제로 이게 공포라고 하니까 공포는 이건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미지의 것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이거든요. 실제로 그게 내 아이가 정말 느린지 부모님들이 확인할 길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보셨나요? 비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 아이가 한 일을 그대로 100%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야기할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 부풀려지죠. 듣는 다른 사람은 내 아이가 대단한 천재인 줄 압니다. 그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다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과 내가 본 내 아이들을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쪽의 사실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근거 없는 거죠. 실제로 이거 뭐 교육적으로 뭐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가장 배우기 좋은 방법, 그것은 스스로 깨닫는 방법입니다. 잘못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것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못됐더라도 그냥 들으십시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끌어오르는 걸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세 번째, 스스로 문제를 찾도록 유도하셔라. 저게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죠. 그것을 바꾸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부모님께서 나서서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깨닫도록 하라. 이때 질문은 예컨대 이런 것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거 아까 네가 한 이야기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너 그 아까 뭐라고 했지? 근데 지금 뭐라고 했지? 지금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른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학생들은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또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 체계적인 사고, 이와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뇌신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자면은 인간의 뇌의 발달,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느리다고 합니다. 대개 보면은 뇌의 발달에 있어서도 이제 전두엽이 소위 이제 인간의 뇌인데, 이게 이제 충분히 발달해야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나 행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죠. 이 전두엽의 발달은 이 남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 한 20세에서 한 25세, 22세에서 25세, 그 정도, 20세 초반에 이때 이제 완성이 되죠. 전체적으로 그 인간의 성장 정도에 따라 보자면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20대 이때까지는 더 빠르게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를 할지라도 여자가 누나죠. 남자들의 대뇌 전두엽의 발달은 한 23세에서 한 25세, 26세, 대략 여자들보다 한 3년 정도 늦습니다. 그러니까 동갑내기는 그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중반 이후가 돼야지 비로소 비슷하게 가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본다면은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대단히 미숙한 아이들입니다. 덩치도 크고 생김새도 멀쩡하고, 그렇지만 생각하는 건 여전히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조금 더 이끌어주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렇게 자극을 주고, 이러면 스스로 찾아가게 됩니다. 요 세 번째 단계, 그래서 문제점을 찾도록 하는, 이게 사실 비판적인 사고, 분석적 사고의 본질이거든요. 그거는 부모님들께서 내용을 모르셔도 뭔가 좀 이상하다? 너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이야기하도록 주기만 하면은, 던져주기만 하면 그냥 한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좋은 점은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자녀와 나 사이에 거리도 좁혀집니다. 부모가 자녀의 가장 좋은 학습 파트너거든요. 학생들 다른 데서 이렇게 연습할 기회가 없습니다.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자기 이야기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못합니다. 끊임없이 주제 바뀌어가거든요. 학교 수업 시간에도 쉽지 않죠. 부모님이 가장 좋은 학습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스스로 답을 찾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문제, 그거 좀 엄마, 그거 내가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컨대 학생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정보들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여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 모순되는 그러한 정보들도 둘 다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요. 예컨대 머릿속으로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네 뒷산 개발하는데 찬성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 모순이나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점을 부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라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할까? 학생한테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렇게 한다. 그런 다음에 생각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이제 생각의 가장 큰 어떤 그 단점이고 또한 동시에 장점이기도 한데요. 생각하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뜸을 들여야 됩니다. 정말 빨리빨리 나오는 건 이거는 외운 것들, 이미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건 쉬워요.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딱 기다려서 스스로 어떤 문제를 찾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생각해내면 그 다음에 아이들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탐구의 즐거움이거든요. 새로운 것을 찾아냈다는, 새로운 것을 스스로 발견했다는. 근데 이 즐거움은 이거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이런 스스로 탐구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그 맛을 들이면은, 그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이야기 보면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탐구적인 사고, 발견적 사고가 대단히 발달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집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 이야기 요 네 단계에서 핵심은 부모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맞장구만 쳐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 돈도 안 들고 정말 쉽거든요. 부모님들이 끌어오르는 마음만 참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부 잘하는 방법은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사실 자녀들의 힐링이면서 또한 나의 힐링이기도 합니다. 서로 편해지자라는 거죠. 화면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비드가 그린, 잘 아시죠? 이 소크라테스의 최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다비드가 그린 건데, 이거 유명하죠. 그러니까 다비드는 19세기 프랑스 화가였었는데 나폴레옹 왕정에도 참여를 하고 혁명에 대단히 열정적이었죠.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그런 어떤 혁명적 열정, 이걸 잘 보여준다. 그래갖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의 근거가 됐던, 게 바로 요 플라톤의 파에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파이돈인데 아주 소크라테스 최후의 날,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그렸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한번 우리 학생들한테는 대학에 가면 꼭 읽어보라고 해야 할 그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 저도 저 구절 발견하고 한참 동안 멍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엇이 사실인지 알 수 없다면 적어도 인간적인 주장들 가운데 최선의 것이 돼 가장 논박하기 어려운 것을 취하여 마치 뗏목처럼 그 위에 실려서 모험을 하며 삶을 항해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저게 우리들의 처지거든요. 우리들의 삶은 정말 가랑잎 같은 그런 배에 흔들리는 대양을 떠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른다는 겁니다. 방향은 삶의 최종 목적지죠. 저걸 알 수 있다면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또 다른 존재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주장들 가운데 최선의 것. 서로 의견을 내봐라.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의견들, 여러 의견들을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의견을 한번 끄집어내봐라. 소위 찬성 혹은 반대의 그러한 주장들입니다. 내가 생각한 거. 그것들 가운데서 그 내가 생각했다고 해서 최선이 아니니까 그 중에서 진짜 최선을 골라보자. 그것은 상대방 주장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하도록 해보자. 그래서 검증하자. 검토하자. 어느 쪽 의견이 혼자 생각해서는 이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그 의견 하나를 놓고 그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그 의견을 택하자. 물론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해서 이게 진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인간적입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에 최선을 다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그게 진정으로 미래의 리더들, 미래의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